깊은 바닷속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망 깊이 120m, 속력 5노트 유지. 동해의 차가운 물살이 잠수함 선체를 감쌌습니다. 계기판의 붉은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승조원 45명의 숨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함장이라는 이름을, 조국이라는 이름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이 나르는 것은 국가의 명예가 아니라 한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을. 수십 년간 저는 바다 위가 아닌 바다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햇빛보다 어둠이 익숙했고 자유보다 잠수함 안에 생활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잔망경 너머로 보이는 남쪽 해안의 불빛이 점점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철회관 속에서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기로. 이것은 북한 해군 잠수함 함장이었던 한 남자의 침묵과 배신 그리고 자유를 향한 760시간의 기록입니다. 함장실 책상 위에는 봉인된 명령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밀랍 도장이 찍힌 그 봉투는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것을 실어 나르라는 명령일 것이라고. 새벽 4시 출항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승조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기관병, 어뢰수, 통신병, 조타수 그들 모두는 저보다 어렸습니다. 20살에서 30 사이, 아직 바다보다 땅이 익숙한 나이였습니다. 함장 동지, 출항 준비 완료했습니다. 부함장 김대좌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함장이 아니었습니다. 보위부에서 파견된 정치장교, 즉 제 감시자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자망 시작. 목표 지점까지 48시간 예정. 잠수함이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선체가 삐걱거렸고 수압이 높아질수록 철판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관 속에 갇힌 우리는 과연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이미 묻힌 건가? 12시간 후 명령서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 다롄 해역 지정 좌표에서 화물 인수. 귀환 시까지 무전 금지. 실패 시 전원 책임. 화물. 그 단어는 늘 다른 의미였습니다. 때로는 무기였고 때로는 현금이었으며 때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최고 지도자 개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다는 것. 저는 명령서를 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군. 사흘째 되는 밤 좌표에 도착했습니다. 수심 80m 지점에서 대기 중 수면 위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화물선 한 척이 접근했습니다. 선체에는 어떤 국적 표시도 없었습니다. 잠수함은 천천히 부상했습니다. 해치가 열리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화물이 옮겨졌습니다. 검은 방수포에 쌓인 나무 상자 6개. 무게는 각각 약 50kg. 저는 물었습니다. 내용물 확인은? 부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장 동지, 묻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상자 안에 든 것이 무엇이든 그건 조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귀환길 함내는 고요했습니다. 승조원들은 각자 침묵 속에서 교대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함장실 구석에 앉아 낡은 항해 일지를 펼쳤습니다. 일지 마지막 장에는 제 손으로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 바다 위에는 국경이 없다. 하지만 이 철회관 안에는 국경보다 더 단단한 철조망이 있다. 그날 밤 저는 잔망경을 통해 수평선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남쪽 해안의 불빛이 아득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너무 밝아서 마치 별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만약 저 불빛을 향해 키를 돌린다면?
그 생각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어둠 속에서 명령만 따를 것인가?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임무가 끝나고 원산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부두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물을 검수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승조원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걸음걸이를, 시선을 읽고 있었습니다. 함장 동지, 임무 완수를 축하합니다. 보위부 대좌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국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제 안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려는 듯 했습니다. 기지 내 함장 숙소로 돌아온 밤,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비밀 항해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 항해 일지에는 절대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022년 7월 중국 다롄 화물 6상자 추정 현금 500만 달러. 2022년 1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화물 인수 무기류로 추정. 2023년 3월 대만 해협 인근 정체불명 선박과 접선. 2023년 9월 일본 해역 침투 암호화된 신호 수신.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화물은 최종적으로 평양 39호실로 전달됨. 이는 국가재정이 아닌 개인 금고로 추정.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수첩 하나만으로도 저와 제 가족은 3대가 멸문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록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함장급 이상 전원 평양 소집. 저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눈 덮인 황량한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그 풍경은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평양 인민무력부 회의실 벽에는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20여 명의 함장과 제독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보위부 부부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최근 내부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해군 잠수함 부대 내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반역자를 색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방안을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제게 머물렀을 때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오랜 동기 한 명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박 함장, 조심하게. 요즘 공기가 심상치 않아. 작년에 최 함장 사라진 거 자네도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함장. 그는 저보다 2살 많았고 가장 유능한 함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환되더니 그 후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명예전역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양의 한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시나리오가 돌아갔습니다. 언제 걸릴 것인가? 수첩은 발각되지 않았을까? 누가 나를 의심하고 있는가? 새벽 3시 여러 명의 군화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노크 소리. 박 함장 동지 계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보위부 중좌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긴급 전달 사항입니다. 내일 아침 9시 다시 본부로 출두하십시오. 그들은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 함장, 특별 임무 발령. 단독 항해 승인. 단독 항해. 그것은 함장 혼자 잠수함을 지휘하는 극히 드문 임무였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부함장과 정치장교가 함께 탑승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 임무는 최고 기밀입니다. 승조원은 최소 인원 12명. 항로는 봉인 명령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명령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기회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출항 전날 밤, 저는 원산기지 부두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어쩌면 제가 이 땅에서 듣는 마지막 평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작은 배낭을 챙겼습니다. 위조 신분증, 방수 처리된 USB, 아내와 딸의 사진 한 장, 낡은 나침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을 책상 위에 남겼습니다.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딸에게 전해주세요. 아빠는 비겁해서 떠난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떠난 거라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믿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출항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승조원은 12명. 모두 제가 직접 선발한 젊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세상을 모르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원 탑승 완료. 기관병리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두를 바라봤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망 시작. 잠수함이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계기판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10m, 30m, 60m, 100m. 바닷물이 완전히 우리를 삼켰습니다. 12시간 후 저는 봉인된 명령서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목표 일본 해역 인근 해저 케이블 감청 지점 도달. 48시간 대기 후 귀환. 무전 두절 유지. 48시간. 그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항해 일지에 공식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개인 수첩에는 다른 내용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자유를 향해 항해한다. 24시간째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잠수함은 수심 150m에서 표류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승조원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는 조타수 김중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중사, 잠시 함장실로 오게.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앉게.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고향이 어디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함장 동지. 가족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자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이 잠수함을 어디로 몰고 싶은가?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대답하지 않아도 되네. 하지만 기억하게. 오늘 밤 자네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네. 그를 내보낸 후 저는 해도를 펼쳤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남쪽으로 약 220해리. 그곳이 동해 북방한 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방향 180도 전환. 속력 12노트. 당직 조타수가 되물었습니다. 함장 동지 명령서와 다른 항로입니다만. 저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명령을 따르게. 잠수함이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남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18시간째 남아 중이었습니다. 승조원들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안에서는 시간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계기판의 숫자만이 시간을 알려줄 뿐입니다. 하지만 부함장 최소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치장교 출신답게 예민했습니다. 함장 동지, 현재 항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가 함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해도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명령서대로 진행 중이네. 그럼 현재 좌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간 함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소좌, 자네는 지금 함장의 명령을 의심하는 건가?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12시간 전부터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령서와 배치됩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소좌, 자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네. 첫째, 지금 당장 자리로 돌아가 입을 다물고 명령을 따르는 것. 저는 권총집을 툭 열었습니다. 둘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대화를 끝내는 것이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도 권총이 있었습니다. 함장 동지, 당신은 지금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나는 지금 해방을 하고 있네. 그 순간 함내 스피커에서 기관병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함장님, 남쪽에서 구축함 음파 포착. 거리 약 15해리. 최소좌가 소리쳤습니다. 전 승조원 비상. 함장을 구속하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 승조원 집합. 함장 명령이다. 좁은 함내에 12명의 승조원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부터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어 나른 화물들, 그것은 조국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의 금고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소좌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반역자의 선동을 듣지 마라.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3년간 그 증거를 모았습니다. 36개국 비밀 계좌와 수백억 달러의 자금 흐름. 그 모든 것이 이 USB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거나 아니면 지금 이 배를 돌려 돌아가거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기관병리 상사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함장님, 저는 따르겠습니다. 제 어린 조카들이 작년에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 동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 어뢰수 강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둘, 승조원들이 제 편에 섰습니다. 결국 12명 중 9명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최소자와 그를 따르는 2명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을 해치지 않겠네. 하지만 지금부터 격리구역에 머물게. 남쪽에 도착하면 자네들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네. 그날 밤 잠수함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수심 200m, 속력 15노트. 남쪽의 구축함은 아직 우리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망경을 올렸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다. 하지만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함장님, 북쪽에서 구축함 다수 접근.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령했습니다. 최대 속력, 자망 깊이 250m.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잠수함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폭래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북한 해군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배관이 떨어지고 전구가 깜빡거렸습니다. 깊이 270m. 선체 압력 한계치 근접.
기관병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잠수함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철판이 삐걱거리며 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내려가면 수압에 짓눌려 우리 모두 바다 밑에 묻힐 것입니다. 속력 유지. 남방 한계선까지 얼마나 남았나? 약 8해리입니다, 함장님. 8해리. 약 15km. 그 거리가 생과 사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폭뢰. 이번에는 가까웠습니다. 잠수함이 옆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승조원 한 명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조타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함장님, 더 이상 못 버팁니다. 선체에 균열 발생.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긴급 부상. 수면으로 올라간다. 함장님, 수면에 올라가면 우리는 표적이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침몰하는 것보단 낫네. 부상. 잠수함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어지러웠습니다. 계기판의 숫자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200m, 150m, 100m, 50m. 그리고 마침내 수면을 뚫었습니다. 해치를 열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북쪽에서 구축함 두 척이 맹렬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 포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전 승조원 갑판으로 흰 천을 흔들어 저는 흰 수건을 꺼내 양팔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항복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투항의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남쪽에서 구축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 포도 북한 구축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북한 잠수함,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엔진을 정지하고 승조원 전원 갑판으로 나오십시오. 반복합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입니다. 우리는 투항을 원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북한 구축함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그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 후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고무보트를 타고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무장하고 있었지만 우리를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중령이 잠수함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경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2명의 승조원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760시간의 항해가 끝났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의 한 작은 항구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잠수함에 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작은 어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투항 후 저는 오랜 조사를 받았습니다. USB 안의 자료는 검증되었고 국제사회에 공개되었습니다. 36개국 비밀 계좌, 수백억 달러의 불법 자금 흐름. 그 진실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북쪽에 두고 온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반역자 가족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매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한 선택은 옳았는가? 답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함께 투항했던 9명의 승조원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리 상사는 인천에서 정비소를 차렸고 강하사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제게 연락합니다. 함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건 우리 자신뿐이라는 것을. 오늘도 바다에 나갑니다. 어선의 엔진 소리는 잠수함과는 다릅니다.
시끄럽고 거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좋습니다. 그 소리는 자유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잠수함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철의 관을. 하지만 그리워하는 건 잠수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함께했던 내 젊은 날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제 얼굴이 공개되면 북쪽에 남은 가족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탈출을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30년간 명령만 따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배신이라는 것을요. 그날 방송 이후 저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버린 비겁자,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린 반역자, 자신의 안위만 챙긴 이기주의자. 그 말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버렸고 동료들을 남겨두고 왔으며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지고 갈 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곳에 남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최근 소식으로는 함께 투항했던 승조원 중 한 명이 북쪽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중국을 통해 편지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시도해봤지만 제 가족에 대한 소식은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영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항해 일지를 꺼냈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종 항해 일지 -2024년 11월 12일. 오늘로써 나는 북한 해군 잠수함 함장의 신분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30년간 바다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령을 따르며 진실을 외면하며 침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수면 위에 있습니다. 햇빛을 보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스스로의 의지로 항로를 선택합니다. 제가 구한 것은 단 12명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충분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후회하는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함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항해 중입니다. 북쪽을 향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이것이 제 마지막 항해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첫 항해입니다. 박진혁 전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 함장. 일지를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다의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은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똑같이 보입니다. 국경도 체제도 이념도 별빛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딸아, 미안해. 그리고 기다려줘.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살아갈게. 진실을 지키며 용서를 구하며 희망을 놓지 않으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아빠 살아있어요. 엄마도요. 우리도 언젠가 그쪽으로 갈게요. 기다리지 마세요. 하지만 잊지도 마세요. 사랑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안고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선택을 통해 지킨 것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진실, 자유,
그리고 희망. 저는 오늘도 바다로 나갑니다. 어선의 엔진을 켜고 그물을 던지고 파도와 함께 춤을 춥니다. 더 이상 잠수함 함장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남편이며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다 위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릅니다. 그 빛은 북쪽도 남쪽도 가리지 않고 모두를 비춥니다. 그 빛 아래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의 항해는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